알버트 피쉬. 앨버트 피쉬는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연쇄 살인범이자 아동 성추행범으로 그의 범죄는 매우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린맨, 와시윙거, 보그라 등의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었으며 그의 범죄는 그 시대에서 많은 이들에게 공포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알버트 피쉬는 1870년 5월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매우 가난했으며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종종 부모님의 폭력적인 대우를 받았고 이러한 환경이 그의 정신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쉬는 어린 시절에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그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기 시작한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의 초기 삶에서 불행한 가정환경과 부모님의 무관심, 폭력이 그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범죄 초기에 피쉬는 불법적인 성적 욕구와 폭력적인 충동을 자주 경험하였고 청소년기부터 아동에 대한 성적 관심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면서 이러한 충동은 더 강하게 나타났고 결국 그는 범죄자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알버트 피쉬는 연쇄살인범, 아동 납치범, 식인범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가 저지른 범죄는 매우 끔찍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동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고 그의 범죄는 성폭력, 고문, 살해, 그리고 시체를 먹는 등의 끔찍한 행위들이 포함되었습니다. 1924년 피쉬는 10세 소녀 그레이스 버틀러를 유괴하여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시체를 조각내어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쉬가 범행을 저지른 후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인물인지를 보여줍니다. 피쉬는 식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몸을 조각내어 먹은 여러 사례들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그의 범죄를 더욱 끔찍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며 피해자를 식사처럼 준비했다는 내용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살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시체를 음식으로 취급한 특이한 범죄였죠. 피쉬는 결국 1934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자백을 했고 그의 자백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피쉬는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자백에서 자신의 범죄를 미친 듯이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피쉬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냉정하고 계산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정당화하며 그 누구도 그의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35년 알버트 피쉬는 자살로 끝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1936년 1월 16일에 뉴욕의 싱싱턴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피쉬는 자신이 사이코패스였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당시 정신과 의사들은 그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범죄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냉담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쉬의 정신 분석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는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인물로 간주됩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대한 성적 욕망과 극단적인 폭력을 결합한 잔인한 행위로 특징지어집니다. 알버트 피쉬는 20세기 초이 가장 잔인하고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성적 폭력, 식인, 아동 유괴를 포함한 여러 끔찍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피쉬의 범행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그의 자백과 범죄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그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사이코패스 개념의 기원은 19세기 초반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이코패스 개념에 가까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1800년대 초 프랑스 정신과 의사 필리프 피넬은 도덕적 광기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개념은 지적 능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 감각이 결여된 사람들을 설명하는 용어였어요. 이후 영국 정신과 의사 제임스 프링글드 브루드가 1835년에 모럴 인세너티라는 말을 학술적으로 사용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의 일종인가? 아니면 타고난 개인적 성향일까? 사이코패스는 정신병과 개인적 성향 모두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과 행동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이코패스의 정의와 그 원인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는 ASPD의 한 형태로 특히 감정적인 결여, 공감 능력 부족, 타인의 권리 무시와 같은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사이코패스를 진단할 때 반사회적 성향, 자기중심적 태도, 감정적 냉담함, 폭력적 행동 등이 주요 특징으로 평가됩니다. 사이코패스는 정신적 또는 신경학적인 특성이 포함된 정신병적 요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의 기능적 이상이 사이코패스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연구된 바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뇌의 특정 영역, 특히 감정적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과 사회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비정상적인 활동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 뇌의 부분은 감정적인 반응을 제어하고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종종 공감 능력 결여와 충동적 행동을 보이는데 이는 뇌의 구조적 이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성향은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가족 내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 간의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은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은 타고난 성격적 특성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특정한 성격적 특징이 발달할 수 있는데 이는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 어린 시절의 경험 등과 관계가 있습니다. 학대, 방치,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동들이 더 큰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적 결핍이나 사회적 규범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방임적인 경우 아동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유전적인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부모가 있을 경우 자녀가 비슷한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코패스는 타고난 성향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이코패스 성향은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납니다. 즉, 사이코패스가 타고난 성향일 수 있지만 그 성향이 어린 시절의 경험, 사회적 환경과 맞물려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어느 정도 결정한다면 환경적 요인은 그 성향을 표출시키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기가 정서적,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무시를 받으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코패스는 완전히 타고난 성향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다양한 심리적, 신경학적, 환경적 요인이 서로 맞물려 발생하는 복합적인 성격 특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름이 남아있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사이코패스 개념이 적용된 초기 인물 중 유명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윌리엄 브로더트는 19세기 영국의 귀족으로 비정상적으로 무감각한 감정 상태와 반사회적 행동으로 당시 의사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명확히 사이코패스 진단은 아니었지만 후대 연구자들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처음 언급한 알버트 피쉬는 현대 기준으로 정신감정 평가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반사회적 성향과 공감 결여가 나타났으며 오늘날 기준으로 사이코패스 진단에 해당합니다. 1941년 미국의 심리학자 허비 클래클리가 정상인의 가면이라는 책을 통해 사이코패스 특성 16가지를 정리하면서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정립됩니다. 이후 로버트 헤어가 PCLR을 개발하면서 현재의 사이코패스 진단 체계가 완성되죠. 유명했던 사이코패스들로는 먼저 에드먼드 커린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살의 거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의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는 6명의 여성과 자신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총 10명을 살해한 범죄자로 유명합니다. 커린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서 경찰에 자진해서 자백을 했습니다. 그는 냉담하고 감정적으로 무감각한 성향을 보였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테드 번디는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 중 하나입니다. 그는 1970년대에 30명 이상의 여성들을 유괴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번디는 매우 매력적이고 지적인 인물로 여러 여성들이 그에게 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감각하고 충동적이며 잔인한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웨인 게이시는 킬러 클라운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의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는 33명의 소년과 젊은 남성을 유괴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한 범죄자입니다. 게이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었고 심지어 지역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외모와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성향을 가진 사이코패스였습니다. 먼저 언급했던 알버트 피쉬는 20세기 초의 악명 높은 식인범이자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는 아동 성범죄와 식인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범죄는 매우 충격적이었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쉬는 강력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으며 그의 자백에서는 범죄를 자랑스러워하는 태도와 감정적인 결여가 드러났습니다. 리처드 라미레즈는 햄버거 히트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의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는 1980년대에 13명의 사람을 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강간하고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라미레즈는 종교적인 상징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기만의 교훈과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행동을 통해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찰스 맨슨은 맨슨 가족이라는 신종 종교 집단을 이끌며 그의 추종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한 인물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조종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으며 비정상적인 사고방식과 반사회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맨슨은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신처럼 믿으며 사람들을 조종한 인물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잭 더 리퍼는 19세기 런던에서 활동한 유명한 미해결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는 프로스티튜트들을 대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잭 더 리퍼는 살인의 잔인함, 무감각한 태도, 조직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그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그의 범죄는 인간의 공포를 자극하며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듯 사이코패스는 감정적 결핍, 공감 부족, 반사회적 성향 등을 특징으로 하며 연쇄 살인범이나 범죄자들 중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위에서 언급된 인물들은 사이코패스적 특성을 가진 범죄자들로 그들의 범죄 행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많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이코패스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도 합니다.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 패턴과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사이코패스가 없을까요? 만약 주변에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사이코패스를 만났을 때 그들을 즉시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특정한 성격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향, 공감 능력 부족, 자기중심적 태도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종종 조종적이고 감정적으로 무감각한 행동을 보입니다. 사이코패스를 만나게 되면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코패스를 만났을 때 그들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거나 진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첫째, 과도한 매력과 카리스마. 사이코패스는 타인을 매료시키고 조종하기 위해 매력적이고 친근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말을 잘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빠르게 얻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들이 지나치게 과장된 자신감이나 진심 없는 칭찬을 할 때 이를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감정적으로 무감각한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의 행동을 신중하게 평가해 보세요. 셋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죄책감이나 후회 없음.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후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급격한 감정 변화와 충동적 행동. 사이코패스는 감정적으로 급격하게 변할 수 있으며 충동적인 행동을 자주 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감정 변화나 반응이 급격하고 극단적일 때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사이코패스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감정적 거리를 두세요. 사이코패스는 감정적으로 타인을 조종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깊게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이상한 요구나 조종에 휘말리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의사소통에서 명확하고 직설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사이코패스는 종종 혼란스럽고 이중적인 말을 하거나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 분명하고 직접적이며 모호함 없이 대화하세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약점이나 개인적인 정보를 이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적인 정보나 감정을 공유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자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세요. 넷째,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고수하세요.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경계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려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확고하게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불편한 요청을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취하세요. 다섯째, 자기 보호를 위한 지원을 받으세요. 사이코패스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상담이나 지원그룹에 참여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 사이코패스를 만났을 때 그들의 특징적인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자기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사이코패스는 타인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 거리를 두고 단호하고 명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이코패스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